잠깐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민수는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었죠. 민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민수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댔어요. 이곳은 경사진 곳이라서 브레이크만 풀면 차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굴러갈 것이었습니다. 차 앞쪽으로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절벽이 있었어요. 가드레일이 있긴 했지만 차의 무게와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낡아 보였죠. 민수는 차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자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재빨리 안전한 거리로 물러섰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죠. 중력의 힘을 받아 더욱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네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통닭집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죠. 김정수는 올해로 72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옆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자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정순의 통닭집은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죠. 새벽 5시면 시장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문득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죠. 45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수야.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순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의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최근 들어 민수의 자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괜히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잠깐 앉아 있어. 치킨 하나 튀겨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서둘러 가게를 나섰고 정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식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시장 근처에 있던 낡은 집을 팔고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수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엄마, 민호예요. 둘째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민호가 9살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할머니. 수진이가 달려와 안기자 정순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수진이 보고 싶었는데 잘 왔구나. 민호야, 은영이는 어디 있어?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 정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과일이라도 깎아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뭘 발표하는데? 우리 가족 소개해요. 할머니 이야기도 할 거예요. 수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2살의 회사원인 민호는 형과 달리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형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정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이 또 왔었어요? 민호의 갑작스런 질문에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응, 잠깐 들렀다 갔어. 혹시 또 돈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요즘 형 사업이 많이 어렵다던데. 정수는 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아들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민호와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수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두 아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모든 재산이 아들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가족을 더욱 단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까봐 걱정이었죠. 특히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그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살아있어서 이렇게 손녀를 볼 수 있고 아들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정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통닭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오후 2시쯤이었죠.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이라 정수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정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민수야,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민수는 주위를 둘러본 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엄마,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만자. 뭔 일이야? 정수는 민수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죠. 엄마, 제가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천천히 말해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정수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 빚이 3억이 넘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45살의 장성한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순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엄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정수는 민수의 다음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죠. 엄마 집이랑 땅을 담보로 좀 써야겠어요. 안 그러면 정말 다 끝장이에요. 정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그 소중한 땅을 담보로 쓰자는 이야기였거든요. 민수야, 그건 안 돼. 엄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민수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 땅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야. 담보는 절대 안 돼.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자 정수는 민수를 진정시키려 했죠.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사람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 정수는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는데 돈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진정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요. 민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죠. 이런 아들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땅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정순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겠네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의 터전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동네 술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더욱 커졌죠. 형, 여기 있었네. 민호가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형을 찾아온 것이었죠. 민호야, 앉아. 민수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형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형, 엄마한테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엄마도 어려우실 텐데. 어려우시긴 뭐가 어려워? 돈이 얼마나 많은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형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돈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안 도와주는 거야? 민수는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민호는 그런 형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가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형,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민호는 형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형, 집에 가자.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집에 가서 뭐해? 어차피 내일 모레면 다 끝장인데.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억지로라도 형을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날 밤 민수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계획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술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민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혹시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이라 정수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통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 일상적인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후, 오늘도 고생했네.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민수가 내렸죠.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차가운 느낌이 숨어 있었죠. 어머, 민수야. 무슨 일이야?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정수는 아들을 보며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지난번 대화에서 그렇게 화를 냈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였어요. 그래, 엄마도 내 상황을 이해 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화낼 일은 아니었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드라이브나 어떠세요? 민수의 제안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었거든요. 드라이브? 갑자기 왜? 너 일은 괜찮아?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 보내면 어떨까요? 민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이에요. 정수는 아들이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좋지. 잠깐 바람이나 쐬자. 정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 민수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어요. 조수석 서랍에는 음료수 캔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어디로 갈 거야? 교회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경치 좋은 곳 알거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와, 단풍이 정말 예쁘네.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정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도 가끔은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그래, 내 말이 맞네. 요즘 너무 바빴나 봐. 차가 점점 산길로 들어가자 주변 경치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적도 점점 드물어졌죠. 정수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꽤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경치 좋은 곳이 있거든요. 엄마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수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다른 차량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기 어디야?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무서울 거 없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차가 계속 올라가자 드디어 탁 트인 전망대 같은 곳이 나왔습니다. 한쪽으로는 아름다운 계곡과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아찔한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와, 경치가 정말 좋구나. 여기 예전에 내 아버지랑 소풍 왔던 곳 같기도 하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런 곳에 놀러 다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엄마, 목 마르시겠어요. 이거 드세요. 민수가 조수석 서랍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사이다 캔이었죠.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어요. 고마워, 민수야. 딱 마시고 싶었는데. 정수는 기꺼이 캔을 받아 따서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 사이다와는 다른 뒷맛이 느껴졌죠. 이 음료수 좀 이상한 맛이 나는데 뭔가 쓴맛 같은 게. 그래요? 새로 출시된 제품이라서 맛이 좀 특별할 수도 있어요. 몸에는 좋대요.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계속해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갈증이 생각보다 심했거든요. 그런가? 그래도 시원하네. 정수는 음료수를 거의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차 멀미인가? 어지러우세요? 산길이라서 그런가 봐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민수는 차를 절벽에서 조금 떨어진 평평한 곳에 세웠습니다. 엔진은 켜놓은 채로요. 민수야. 이상해. 머리가 너무 무거워. 정순의 말이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좀 쉬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수면제가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조수석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민수는 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이곳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미리 계획하고 답사해둔 장소였거든요. 차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순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계획한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고른 숨소리만이 차 안에 울렸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에는 아무도 이곳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며칠 전부터 몇 번 답사를 해본 결과였죠. 이곳은 평일 오후에는 등산객들도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지. 민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빚쟁이들은 이미 최후 통보를 해왔고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앞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것이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담배를 피우러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굴러떨어졌다. 그러면 완벽한 사고사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잠깐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민수는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말씀드렸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었죠. 민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미안해, 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 이상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죠. 민수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브레이크 레버에 손을 댔어요. 이곳은 경사진 곳이라서 브레이크만 풀면 차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굴러갈 것이었습니다. 차 앞쪽으로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절벽이 있었어요. 가드레일이 있긴 했지만 차의 무게와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낡아 보였죠. 민수는 차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차가 떨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에 브레이크가 풀려서 어머니가 탄 차가 떨어졌다고 신고할 예정이었죠. 그러면 자신은 목격자이자 피해자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민수가 핸드브레이크를 서서히 풀기 시작했을 때 정순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야? 민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깨어나는 건 아닌지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단순한 잠꼬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핸드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자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재빨리 안전한 거리로 물러섰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내며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죠. 중력의 힘을 받아 더욱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민수는 차가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큰일 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라고 다급하게 연기할 계획이었죠. 차는 예상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가드레일은 차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어요.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신고해야지. 민수는 휴대폰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어요. 완전히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절벽 중간쯤에 있는 큰 나무에 걸려버린 거였죠. 이런 젠장. 민수는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는 두꺼운 소나무 줄기에 앞범퍼가 걸쳐진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일단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완전히 망했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었어요. 차가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신고하면 당연히 왜 구조 안 하고 신고부터 하냐? 는 질문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게다가 구조하려다 들키면 왜 이곳에 있었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돌멩이라도 던져서 차를 더 아래로 떨어뜨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혹시 누가 와서 보면 완전히 들통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민수는 더 이상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기 전에 자리를 떠야 했어요. 차가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민수는 재빨리 주변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발자국도 대충 지웠어요. 제발 아무도 발견하지 마라. 아니면 저절로 떨어지든지. 민수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랐어요. 차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추락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꼬여버렸거든요.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사고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걸 쓸 수도 없게 된 거였어요. 괜찮아. 아무도 못 찾을 거야. 민수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외진 곳을 누가 지나다니겠어요. 그리고 설사 발견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죠. 집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혹시 누군가 연락이 올까봐 전전긍긍했죠. 제발, 제발 아무도 찾지 마라.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혹시 사고 소식이 나올까봐 뉴스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5시, 6시. 아직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민수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못 찾을 거야. 그 외진 곳을. 하지만 그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쯤 그 산길을 하산하던 등산객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게 뭐지? 등산객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나무에 걸려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119에 신고했죠. 그 순간 민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왔죠. 정수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정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수는 몸을 움직여 보니 여기저기 아프긴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해 주셔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수는 서서히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마셨던 것도 어렴풋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드님이 연락받고 오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정순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어요. 민수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 엄마, 우리 드라이브 하다가 제가 담배 피우러 잠깐 차에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풀려서. 민수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담배
너 담배 피운다고 했어? 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민수가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게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는데. 민수는 당황한 듯 둘러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정순이 퇴원했을 때 민호가 병원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수는 둘째 아들을 보니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엄마, 많이 놀라셨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민호야, 엄마가 좀 이상해. 그날 일이 잘 기억 안 나. 사고 충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형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야, 그날 우리 정말 드라이브만 간 거야? 어느 날 민수가 문병을 왔을 때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경치 구경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곳까지 갔지? 평소 내가 그런 곳 좋아하지도 않는데. 정순의 질문에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냥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너 평소에 담배 안 핀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담배를? 정순의 연이은 질문에 민수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고는 사고예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뭔가 민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것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민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보는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사고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정순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머니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제가 담배를 피우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걸려 있었나 봐요. 갑자기 차가 굴러가더라고요.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경찰관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민수랑 차 타고 가다가 그 다음은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사고 직전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어지럽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어지럽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차 멀미인 줄 알았는데.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평소에 차 멀미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어가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가요? 어머님, 평소에 차 멀미를 자주 하시나요? 아니에요. 저 차 멀미 안 해요. 정순의 대답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깜빡하셨나 봐요. 작년에도 멀미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야, 민수야. 나 차 멀미 한 적 없어.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럼 일단 단순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다른 기억이 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관은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내 표정이 이상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그냥 사고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민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과 말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당일의 일을 떠올리려 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정수는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정순이 사고 후 일주일째 되던 날,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며칠째 잠을 설치며 사고 당일의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잠 못 주무시죠? 민호야, 엄마가 이상해. 그날 일이 자꾸 신경 쓰여. 정수는 민호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엄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상하세요? 민수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담배 핀다는 것도 그렇고, 차 멀미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뭐요, 엄마? 음료수 맛이 이상했어. 쓴맛 같은 게 났거든. 그런데 민수는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했지.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차 멀미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혹시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피검사 같은 거 했을까요? 글쎄,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했는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한번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었는지. 민호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뭔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했던 김정순인데요. 혹시 그때 혈액 검사 같은 거 하셨나요? 아, 김정순 환자분이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잠시 확인하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환자분, 사실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어서 못 드렸어요. 그때 혈액 검사 결과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수면제를 복용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서 이상했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오시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호야, 수면제가 나왔대. 뭐라고요?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민호야, 이제 알겠어. 민수가 음료에 뭔가 탔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해요.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정말로.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정확한 수사를 위해 사고 차량을 압수수색해야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죠? 보험회사에서 정비소에 맡겨놨을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정비소에서 민수의 차를 압수했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료수 캔이 있네요. 수사관이 조수석 발밑에서 사이다 캔을 발견했습니다. 캔은 반쯤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문도 채취해보고요. 정순과 민호는 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형사가 나타났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캔 안에서 수면제 잔여물이 검출되었고 캔 겉면에서는 민수 씨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가 사고 이틀 전에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들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수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인미수? 민수는 발뺌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차량에서 발견된 음료수 캔에서 당신의 지문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셔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후 차를 절벽으로 밀어 넣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의 자백을 들은 정수는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내 자식이.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다짐했습니다. 형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민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절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죠. 정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알게 된 것이 부끄러웠어요. 민호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마음 편히 사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민수가 체포된 지 석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정수는 민호와 은영이 그리고 손녀 수진이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피고인 민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선언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수는 피고석에 앉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죠. 민수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검사님, 공소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 민수는 지난 10월 15일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 김정순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려가 차를 절벽으로 굴려보내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려 했다는 사건이라서 사람들의 충격도 컸거든요. 변호인,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 행동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를 감싸려 했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크린에 민수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의 일이었죠. 피고인이 사고 이틀 전에 미리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는 명백히 계획적 범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에서 발견된 음료수 캔의 사진이 공개되었어요. 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과 민수의 지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 GPS 기록을 보면 사고 일주일 전부터 사고 현장 주변을 여러 번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거든요.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피고인,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럼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답변에 정수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도움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증인으로 피해자 김정순 씨를 부르겠습니다. 정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이 떨렸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큰아들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는 집과 땅을 담보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면? 제가 가진 현금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정순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를 시도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사고 당일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기억합니다. 민수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음료수 맛이 이상했어요. 그 후로는 의식을 잃었고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거든요. 무서웠어요. 왜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민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차가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순의 증언에 민수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민수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언이었거든요.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정순이 증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하늘이 내 죄를 심판할 거다. 정순의 단호한 선언에 법정은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민수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들었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현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수는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재판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죠. 민수는 이미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통닭집에 나갔습니다. 사건 이후 한동안 가게를 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었어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정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굳이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었죠.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정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호와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큰아들 민수 씨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에게 줄 건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죠.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주 주말 민호 가족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수진이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정수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셨죠?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요? 응. 이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돈보다는 가족의 사랑이, 재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수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바빴는데 그 돈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엄마,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날 저녁 정수는 민호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정겨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영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수진이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죠. 어르신, 정말 고마우세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까 어려운 가정 아이들 간식 만들기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정수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첫 자원봉사 날 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할머니도 옛날에 아들들한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줬는데 정수는 아이들에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들여 키운 아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여전히 아팠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어느덧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전에는 통닭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정수는 시장에서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좋은 일이요? 글쎄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큰아들 민수 씨는 요즘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요? 손님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손님은 정순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정수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아이가 정순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적힌 편지였어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정수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아이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자신을 배신한 친아들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1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계절이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절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있는 게 복이죠. 정순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순의 통닭집 앞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민호 가족과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 그리고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지만 정수는 그 상처 너머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피눈물의 끝에서 찾아온 것은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